자, 중세 사회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고대 사회를 간단히 여러분들 교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쪽부터죠. 255쪽부터 신분제 사회의 성립. 거기 이제 256쪽으로 가면은 신분제 사회가 형성돼가는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청동시대에서 철기시대 고대 사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칠판에 적어놓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 계층과 신분제도 다 나왔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 파워포인트 그림을 통해서 봤던 내용하고 교과서하고 사회는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57페이지에 있는 신분제 사회 성립과 관련된 삼국지, 그 다음에 또 주서에 이영렬 전 고구려 전에 나와 있는 내용, 또 삼국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 이제 고구려 사회 모습에서 기마전을 하는 고구려 무사 모습, 고구려 사람들이 얼마나 씩씩했는지, 용맹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마르칸트 지역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 고구려 사신의 복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머리에 깃털을 꽂고 있는 그런 오른쪽 두 사람이 고구려 사신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와 아랍 지역과도 이렇게 교역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258쪽 아래에 진대법,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 알겠죠? 이런 내용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사료들, 평민의 생활과 생활상과 구율제도. 이게 고국천왕 10월에 진대법과 관련된 그런 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면은 신라 백제의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도 모습. 그래서 중국 난징 박물관에 보장된 우리나라에 없어요. 6세기 양나라에 파견된 백제 사신 모습과 그 해설을 기록한 것인데 이 해설 내용에 백제 역사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제가 요섭지방 또 요섭지방 일대에 진출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관직은 관등은 16관등이고 자색, 비색, 청색, 신라의 골품제도와 비슷한 이런 관등과 복장, 그죠? 관복의 색깔을 갖고 있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명칭이 신라가 되게 이벌찬, 아찬, 그죠? 남아, 대남아 이렇게 찬이나 남아 이런 조위 이런 벼슬이 이름이 많았다면 여기는 솔, 그죠? 덕, 독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백제 거구나라는 것을 좀 구분해 주십시오. 골품제 그림이 하도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해서 백제 것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신문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260쪽에 신라의 골품제도, 화랑제도 다 우리가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화랑도 화랑, 낭도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기능, 또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점, 세속 5기와 관련된 그런 오른쪽에 있는 261쪽에 있는 사료 내용들을 잘 봐두십시오. 알겠죠? 요즘 이제 뭐라고요? 수능과 마찬가지로 되게 이 공무원 시험 내용이 사료를 위주로, 그러니까 제시문을 직접 제시해주고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료나 여러 자료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남북국 시대에 거기 구서당도 좀 봐줘요. 그 다음에 262쪽에 있는 구서당, 녹금서당, 자금서당, 비금서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라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백제인은 백금서당, 청금서당, 고구려는 황금서당, 말갈인들도 포함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 신라가 민족 통합 정책을 펼쳤구나. 삼국 통일한 이후에 고구려계, 백제계, 그리고 심지어 말갈인들까지도 신라의 중앙 군대 안에 편입시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중대 사회와 신라 하대 사회의 비교,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지향권 확립 중대 때 얘기죠. 특히 중대 때 전지향권 강화에 육두품들이 기여했던 사실을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육두품 중요 표시해두고요. 그러나 신라 하대가 되면 육두품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특히 육두품들은 당나라에 건너가서 도당 유학생으로서 당나라 빈공과 과거에 합격한 사람 누구야? 유명한 최치원 있잖아요. 최치원뿐이 아닙니다.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신라 사회에 막상 돌아와 보면은 완전 찬밥 신세고, 야, 넌 임마 진골이 아니잖아 하면서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골품 제도가 도대체 뭐길래 당나라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신라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관직을 주는데 막상 우리 신라 고향에 와보니까 혈통이 뭐길래 하면서
그 불만을 많이 갖게 되죠. 알겠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학벌 위주 사회 또는 뭐 지역 간의 차별,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된 사회인데 우리가 한 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그런 틀들을 자꾸 깨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 틀을 넓히고 또 신분 상승의 길을 많이 뚫어주고 해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사회에 대한 희망과, 그죠?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겠죠. 그죠? 기타 이제 심화학습에서 골프 문제의 변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맨 밑에 봐봐요. 통일 이후에는 골프무 구분이 하급 신분층에서부터 점차 희미해졌다. 그래서 3두품, 2두품, 1두품은 의미가 없어졌다. 평민화돼 버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4등급으로 축소되었다. 발해 사회 구조가 나왔습니다. 기타 통일신라 말의 사회 모습 봐봐요. 역시 그 금성의 화려한 모습, 또 오소경의 기능, 그 다음에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농민들의 가난한 생활, 이런 신라 말의 사회 모순이 265쪽에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간에 흥덕왕 때 사치 금지령을 내렸다. 오죽하면은 국가가 법령을 제정해서 흥청망청 쓰는 귀족들의 사치에 브레이크를 걸라고 했었는데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중세의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중세 고려시대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는 고려의 그 신분제도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고려의 신분제도를 보면은, 대개 4개의 신분계층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려의 신분계층을 보자면 4개의 신분으로 나눌 수 있다. 4신분으로. 알겠죠? 그래서 맨 위에 신분은 귀족. 그죠? 그리고 중류층이 있었어요. 중류층. 중류층, 중간계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삼국시대에 없던 새로 생겨난 신분, 그럼 뭐야? 중간층이죠? 중류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민층이 있고, 양민. 알겠죠? 양민. 그리고 맨 밑에 천민 계급이 따로 있었다. 알겠어요? 이렇게 4개의 신분 계층으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점. 우리가 고려를 귀족 중심의 사회다라고 할 만큼 고려는 귀족의 힘이 막강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족도 고려 전개는 뭐였어? 문벌 귀족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문벌 귀족. 자, 문벌 귀족이 고려 전개의 지배층이었지만 중간에 무신들이 권력을 찬탈해서 한때는 무신세기가 됐었고, 나중에 고려 후기 지배계층을 뭐라고 그랬죠? 권문세족이라고 했습니다. 권문세족. 그러다가 고려 말기가 되면 이 사람들은 조선을 세우는 주인공이 됐지만 고려 말기에 신진 사대부들도 이렇게 지배층으로 편입됐습니다. 주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죠. 특히 우리가 고려의 지배계층 가운데, 고려의 귀족계층 가운데 이렇게 고려 전개는 문벌귀족,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 그리고 고려 말 신진 사대부라는 새로운 그 지배층이 부상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고려 귀족의, 그러니까 지배층이 변해간다는 점, 특히 고려 문벌귀족이 잘 나오는 것은 이 문벌귀족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음소. 또 하나는 뭐예요? 공음전. 이미 정치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음서, 공음전 전부 다 몇 품 이상? 5품 이상 귀족에게 혜택,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서는 뭐냐? 과거 시험 없이 무시험 특채 혜택을 받는 것. 그죠? 그래서 음서의 혜택은 5품 이상 귀족의 자제뿐만 아니라 손자 또는 뭐예요? 또는 뭐 외손자, 그죠? 또는 뭐 사위, 이런 사람한테까지 혜택이 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공음전은 5품 이상 귀족의 국가가 고려가 주는 전시과 이외에 덤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공음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주었다. 그러니 완전히 한번 5품 이상 문벌귀족으로 태어나면 땅 짓고 헤엄치기다. 되게 유명한 5품 이상 문벌귀족이 바로 뭐예요? 해주 최씨, 최충의 자손들. 그래, 안 그래요? 또는 파평 윤씨, 윤관의 후손들. 그죠? 또는 뭐 경주 김씨, 옛날 신라, 경순왕 김부의 후손들, 신라 왕족 출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었습니다. 물론 경원이씨, 이자겸 같은 집안도 대표적인 문벌귀족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 이후에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은 주로 원의 빌부터 아보던 녀석들이다. 뭐다? 친원파 일당들이 많았다. 물론 고려 전기부터 이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무신 시대에 등장한 무신 출신 권문세족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친원파였다라는 점을 유념해 볼 것.
그 다음에, 예, 고려 말기의 신진 사대부들은 원래 이 사람들은 지방의 중소지주였는데 이들이 과거를 통해서 새로 진출했다라는 의미. 그래서 새로 조선을 세우는 새로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점에서 다음 세대에 역시 신진 사대부라는 이름으로 조선을 또 지배하잖아요. 조선 시대는 이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조선 전기에는 예, 훈구파, 조선 후기에는 살인 이런 이름으로 16세기 이후부터 살인이죠.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세력이니까 이렇게 잠정적으로 넣어놓읍시다. 자, 이제 이 고려의 중간층으로서 부상하는 사람들이 뭐냐? 중간층으로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류층 그러면 되게 그 귀족과 양민의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 서리, 그죠? 또는 뭐 남반 이런 사람들이 중류층에 속합니다. 서리는 뭐냐? 중앙에 있는 중앙의 하급 관리들을 말해요. 하급 관리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중앙관청에 있는 하급 관료들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하급 공무원들이 서리라는 직책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남반은 뭐냐? 남반은 주로 예, 궁중에서 이러는 궁중의 하급 관리들을 말합니다. 궁중 하급 관리. 그래서 궁중 실무를 담당하는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궁중에서 필요한 밥그릇을 만드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알겠죠? 책을 만드는 사람, 뭐 문방구를 만드는 사람 그냥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중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남반이라는 이름 불렸고, 그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개경의 하급 관료 집단을 뭐라고? 서리라고 했다. 알겠죠? 이 구분을 잘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보세요. 중앙의 하급 관료를 서리라고 했다면 지방의 하급 관료를 뭐라고? 향리라고 했어요. 향리. 이 향리들이 대거 고려 말에 공민왕 이후에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새로 진출한 예, 신진 사대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돌아질 것이 향리는 고려시대의 향리는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됐다고?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가 되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방의 하급 관리를 향리라고 했다. 원래 향리는 고려 신라 말 호족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 배웠던 호족들이 이제 고려가 되면 향리로 강등됩니다. 호족 가운데 일부는 문벌귀족으로 편입됐지만 문벌귀족으로 중앙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지방에서 하급 관리로서 역시 지방에 조그만 땅이 있는 또 뭐라고 그래? 중소지주 출신이었다. 알겠죠? 중소지주. 특이한 것은 뭐라고? 과거 응시가 가능해서 중앙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알겠어요? 기타 이제 우리는 고려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하급 장교들이 있습니다. 하급 장교가 주로 뭐예요? 직업 군인들이죠. 이 직업 군인들도 사실은 중류층에 속하는, 알겠어요? 하급 군인들입니다. 고급 군인들은 하급 군인들이 직업 군인들이고 고급 군인들은 대개 고려시대 문반이 고급 군인을 겸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려가 뭐야? 문벌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 그러면 여러분이 별 몇 개 달고 있는 지금 군인으로 알고 있죠. 강감찬 장군은 군인이 아닙니다. 문반 출신이에요. 윤관 그러면 군인이 아니라 윤관도 문반 출신이야. 그런데 항상 군대의 최고 사령관은 누가 독점해? 문반들이 이렇게 독점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신들이 반발이 많았지. 그래서 이들이 무신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알겠어요? 야, 적어도 군대는 군인이 군대의 그 최고 장교가 돼야 되는데 왜 군인의 최고 우두머리를 칼도 못 쓰고 창도 못 쓰고 활도 잘 못 쓰는 무신들이 잡고 있느냐, 아니 문반들이 잡고 있느냐 이런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인의 하급 관료들, 알겠죠? 이런 직업 군인들은 되게 중간층에 속해서 신분적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천대를 받은 셈입니다. 기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고려의 양민 가운데는 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려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농민인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고려시대의 농민을 뭐라고 불렀다? 백정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용어상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은 차이가 있다. 이런 게 또 뭐가 있었더라 우리가 정치에서 배웠죠?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는 다르다. 고려의 3사는 그렇죠. 재정을 담당하는, 그죠? 화폐의 출납과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하는 재무기관이었는데 조선시대의 3사는 예, 뭐예요? 언관으로서, 그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의미한다. 그것처럼 고려시대의 백정은 일반 양인 농민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백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축을 도살하는 도살업자죠. 천인이죠. 그래서
고려의 백정은 농민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고려시대 농민은 조세, 공납, 요역, 알겠어요? 국가에 주로 의무를 부담하는 조세, 공납 특산물이죠. 요역 징발의 의무를 담당하는, 그죠? 군역과 요역을 담당하는 이들이 바로 양인 농민입니다. 양민 가운데 가장 숫자도 많고 양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농민이죠. 기타 이제 양민에 속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자유민을 우리가 백정이라고 했다면, 농민이라고 했다면, 기타 이제 신분상 양민이지만 양민에 비해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양민 가운데 특수 집단들이 있었어요. 특수 집단들. 그래서 이 특수 집단을 좀 잘 이해해야 돼. 우리가 주로 이 특수 집단 가운데 대표적인 게 향에 살고 있는 향민이죠. 또는 소민이죠. 또는 부곡민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향소 부곡민이 있었습니다. 향 부곡민은 주로 농업에 종사를 했었고, 농업, 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그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이들은 특수 집단이냐? 주로 이들은 그 고려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알겠어요? 또는 또 고려의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왕권에 도전하거나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여 살기 위해서 위험한 인물들을 관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족이거나 또는 중앙 관료였거나 중앙 귀족이거나 하다가 반란해가지고 그냥 어때요? 이제 천인으로 강등된 사람들을 따로 모여 살게 한 거야. 그래서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딴 데 가지도 못하죠. 알겠죠? 그리고 어때? 양민에 속하지만 세금은 훨씬 더 농민보다도 많이 냈어요. 가혹한, 혹독한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소 부곡민이 있었고, 기타 이제 역 또는 진, 그죠? 역, 진, 역이라든지 진이라든지 이런 진의 주민이나 처장의 주민, 이런 것들도 특수 집단에 속했습니다. 양민에 속하지만, 알겠죠? 이런 일반 농민보다 훨씬 더 가혹한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죠. 알겠죠? 기타 이제 농민이 아닌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농민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역시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상인이나 수공업자들도 되게, 이런 양민에 속했지만, 역시 되게 이제 이런 데 속해서, 알겠어요? 양민보다, 농민보다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 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노비입니다. 노비. 알겠어요? 고려시대 노비가 천민을 대표하고 있었고요. 기타 이제 우리가 그 노비를 볼 때도 특히 노비를 나눌 때는 뭐라고?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눕니다. 사노비. 그죠? 공노비와 사노비 둘 다, 뭐예요? 솔거노비와, 그죠? 이병노비와, 공노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병노비라고 그래. 사노비 같은 경우는 솔고노비라고 하는데 공노비는 이병노비 그래요. 아예 관청에 붙잡혀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이고, 공노비는 공노비지만 관청에 수속되어 있지 않고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살되 국가에 대해서 몸값을 내라. 노비 신공을 내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외거노비라고 했다. 알겠어요? 이렇게 공노비는 이병노비와 외거노비가 있는가 하면 사노비도 마찬가지. 사노비는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 바로 옆에서 식솔들과 함께 이렇게 그 주인이 거느리고 사는 노비를 솔거노비라고 했죠. 그리고 역시 주인과 따로 살면서 독자적인 그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끌어나가면서 역시 주인한테 신공의 의무, 알겠어요? 몸값을 내는 그런 노비를 사노비 가운데도 외거노비가 있었다. 알겠죠? 이렇게 노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비는 우리가 고려건 조선이건 전부 다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증여하거나 매매하거나 상속하거나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알겠어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부모 양친 가운데 한쪽만 노비면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노비가 됨으로써 이렇게 해야 노비수가 자꾸 늘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노비가 자꾸 늘어야 주인된 입장에서는 어때요? 노비수가 늘면 늘수록 자기 재산이 증식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노비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신분제도를 만들어 나갔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통해서 이제 쭉 보도록 하겠어요. 고려 신분제도. 나머지 이제 고려 귀족들의 생활, 고려 양인들의 생활, 농민들의 생활, 이런 내용들은 그림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나중에 또다시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재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들어가겠어요? 자, 고려의 문벌귀족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려의 문벌귀족. 왕족뿐만 아니라 왕족은 당연히 문벌귀족에 포함되고요. 기타 이제 5품 이상의 관료들이 문벌귀족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몇 품 이상이라고 그랬어? 5품 이상 기준이. 그죠? 이 5품 이상 문벌 귀족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뭐다? 음서, 공, 전.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왜? 관직도 세습하고 땅도 세습하고 그 자손은 시험 보지 않고 고관 대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이렇게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했었다. 왕실과 주로 혼인해서 혼인을 중시해서 혼인을 통해서 문벌을 형성합니다. 문벌. 알겠어요? 우리가 문벌이라고 할 때 되게 학생들한테 문벌이라고 써보라고 하면 한자를 물론 못 씁니다. 근데 되게 문자를 이렇게 그럴 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문이 아니야. 가문할 때 가문이 좋다 할 때 이 문자예요. 문문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벌 그러면 벌자는 이런 벌자입니다. 벌렬할 때, 재벌할 때 벌자. 이게 떼거지, 집단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집안끼리 뭉쳐서 뭘 이루고 있다? 문벌을 하겠다. 돈 많은 놈들끼리 뭉쳐서 집단을 이루겠다.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래? 재벌이라고 하잖아. 이해하겠어요? 공부 많이 한 놈들끼리 뭉쳐서 서울대 출신끼리만 뭉쳐서 쟤네들이 다 해쳐먹는다. 이거 뭐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다라고 하잖아. 알겠어요? 군인놈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장악한다. 이거 뭐라 그래? 군벌이라고 하잖아요. 봐봐. 그러므로 이 벌은 전부 다 뭐다?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문벌이란 가문이 좋은 사람끼리. 근데 고려시대 가문 가운데 최고 가문은 뭐야? 왕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딸을 왕한테 시집 보내면 나는 왕의 친척이 되는 겁니다. 왕의 외갓집이 되는 겁니다. 외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혼인을 중시해서 혼인. 문벌을 형성하기 위해서 혼인을 중시했다. 오케이. 고려시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개경에 거주하고 죄를 지으면 출신지로 귀양 가기도 했다. 귀양 가는 게 고향으로 귀양 가는 거야. 그래서 뭐 귀양도 갈만합니다. 고향 가면 넓은 땅 있고 노비들 많고 뭐가 걱정했어요. 그죠?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은 뭐냐? 권문세족은 무신정권 몰락 후에 권문세족이 등장했는데 고려 후기의 원간석기에 주로 친원파들이 많았다. 친원파. 그죠? 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알겠어요? 원나라에 빌붙어서 아보던 놈들이야. 역시 이들도 과거가 아니라 음서를 통해서 신분을 세습했고요. 중요합니다. 음서. 알겠어요? 음서. 공음전이 아니야, 이들은. 공음전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공음전이 나오면 문벌 귀족에만 속하고, 왜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은 공음전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들은 알아서 대토지를 사유화합니다. 그죠? 또는 뭐라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농장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땅 줄 필요 없어. 지가 알아서 지 땅 넓히는 거야. 그러므로 공음전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공음전 음서 나오면 권문세족도 혹시 공음전을 지급받지 않았어? 이렇게 의심하지 마. 알겠죠? 공음전은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에 갖고 있는 문벌 귀족의 중요한 특징이지,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산에서부터 저강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려시대의 기록을 보면 말이죠. 산천을 위표로 했다라고 해요. 산천을 표식으로 삼았다. 내 땅이 어디서부터냐? 이 산에서부터 저 강까지다. 이런 정도로 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는지 알만하죠. 국가가 나한테 주는 공음전 이런 따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토지를 가졌으니까 공음전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구분하세요. 문벌귀족과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간계층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고려 상류층 가운데 이렇게 문벌귀족과 권문세족을 봤고요. 그 다음에 고려 중간층, 중류층을 봅니다. 알겠어요? 네, 고려 중류층으로서는 보세요. 말단 행정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중앙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 뭐라고? 서리라고 했잖아요. 지방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누구라고? 향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중앙, 향리는 지방. 고려건 조선이건 개념이 똑같으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기타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중앙관청의 말단 서리를 뭐라고? 잡류 이렇게 불렀다. 이거 똑같습니다. 서리나 개념이. 특히 궁중의 궁궐 안에서, 대궐 안에서 임금의 그런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 안에서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남반이라고 불렀고, 향리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향리. 그죠? 군인 가운데 하급 군인을 군반, 역에서 일하는 역리를 영리라고 했습니다. 영리. 역조라고 다르죠? 영리. 역 소속 관리입니다. 영리. 이런 사람들이 중간층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아까 우리가 진이나 역에서 있는 이 진, 역졸 이런 사람들은, 알겠어요? 진척이나 역졸 이런 사람들은
그 하층민이지만 알겠어요? 여기는 영리는 중간층이다. 하급 관리다. 여기에서 근무는 하급 관리다라는 점. 그래서 예, 향리, 고려의 향리 가운데 호족 출신 향리는 그 중에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이었고 그 밑으로 내려간 향리는 말단 실무를 담당했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호족 출신 향리가 예, 일부는 호족 가운데 중앙으로 진출해서 문벌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과거를 통해서 또는 뭐야?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고려 초기에는 이게 많았죠. 혼인이 많았죠.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이제 과거가 많아졌지만 그 이전에는 태조 때는 되게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고려의 양민, 이 세 번째 계층, 고려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또 고려에 주로 국가의 조세, 공납, 요역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양민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반 행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유민을 양민이라고 하는데 주로 농민이 대다수였다. 양민의 대다수를 뭐라고? 백정, 개념. 조선의 백정과 고려의 백정은 차이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세, 공납, 역을 부과하고, 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군대 가는 거 뭐, 군역, 일하는 거 뭐, 요역. 그 다음에 군인으로 선발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 농민은 신분 이동이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냐? 농민이 군인으로 선발되면 이것을 뭐야? 군인이 되면, 그죠? 이것을 선군이라고 합니다. 선택받다 할 때 선자도 이게 군인으로 선출되면 농민도 중간층.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하급 군인이 되면 신분 상승이 일부가 가능해졌어요. 그죠? 농민도 군인이 되면 올라갈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 봐봐요. 봐봐. 향리도 과거를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군요. 그래서 양민 가운데 중간층이 될 수도 있고요. 중간층 가운데 향리가 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네. 그러니 고려의 신분 사회는 예, 옛날 신라 사회가 옛날 고대 사회가 엄격한 폐쇄적 사회였다. 여러분 기억나? 고대 사회가 엄격한 폐쇄적 사회다. 이 엄격한 폐쇄적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 골품제가 있다고 했지 않냐? 골품제. 그런데 고대 사회가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려 중세 사회는 예, 일정 부분적으로 그죠? 부분적으로 개방 사회로 진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개방 사회로 진전되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농민이 하급군이 되거나 그죠? 또 지방에 있는 향리가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있는 중앙 관료로 올라가서 문벌 귀족이 되거나. 알겠어요? 이런 길이 뚫려 있었다라는 점에서 고대 사회에 비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고려 시대는 개방된 면모를 보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 사회가 점차 개방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과거 응시가 법제상으로만 가능해서 중요해야 돼요. 법제상 주의해야 됩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농민이 군인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알겠어요? 신분 상승. 자, 여러분 이거 봐. 과거 응시, 농민이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법제상이라고 했는데 실제상으로는 어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가능했다. 야, 법적으로야 농민도 과거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농민이 과거 봅니까? 농민은 이거 부담하느라고 말이야. 세금 내랴, 특산물 내랴, 일하랴, 군대 가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과거 볼 수도 없고 실제로 과거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과거장 가서 과거 봅니까? 그러니까 법제상으로만, 제도상으로만 농민도 과거 시험 볼 수 있는겨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했다. 알겠죠? 오히려 농민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다고? 군인이 되는 길입니다. 무예에 출중하면 농민도. 그죠? 심지어 이제 노비 같은 경우도 군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농민은 법제상으로만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이거 다 배웠죠? 경제에서 배웠습니다. 농민 가운데 자기 땅 갖고 있는 농민은 민전경작자이고, 예, 결국은 뭐냐? 사전에서 농사 짓고 있는 개인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있는 소장농도 있었다. 자기 땅 갖고 있는 사람은 자영농,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은 소장농.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들을 전호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특수 집단에 있는 양미입니다. 그러니까 양미는 양미이지만 농민에 비해서 더 천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향소 부곡이 있다. 군현민에 비해서 큰 조세 부담이 있었고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헷갈려 하는데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했다는 점. 알겠죠? 뒤집어 말하면 양민들은 거주 이전 자유가 있었어요.
고려 시대 농민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해야 돼요. 농민에 비해서 이런 특수 지역에 살고 있는 향소 부국민들은 거주 이전 자유가 없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주현 가운데 반란 지역민들은 부국으로 강등되기도 하고 부국민이 또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기도 한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망이 망소의 난을 일으켰던 뭐예요? 공주죠, 공주. 공주가 그 당시에 이제 공주 명학소가, 그죠? 이름이 소였는데, 그러니까 향소 부국 가운데 소, 명학소였는데, 이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나중에 승격되어져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향부국은 세 가지 향소 부국 가운데 향부국은 농업에 종사하고 소는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더라. 됐습니까? 기타 역이나 진에 있는 주민들은 육로, 수로, 교통에 종사.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 똥 치우고, 말 키우고, 말 닦아주고, 알겠어요? 말 씻어주고, 말 훈련시키고, 말 풀먹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역졸이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진척 이 사람들은 뭐야? 폐사공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큰 배 같은 경우는 많은 사공들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역시 특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양민은 양민이지만 보다 더 천대받거나 힘든 일에 종사한 사람들이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려의 천민으로 갔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신분, 고려의 가장 하층민이죠. 그 천민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노비였다. 노비는 국가 소유 노비냐, 개인 소유 노비냐. 국가 소유 노비를 공노비, 개인 소유 노비를 사노비. 외울 필요 있나 없나? 하나도 없습니다. 봐봐요. 공노비는 관청에 들어가서, 궁궐이나 관청에 들어가서 노비 생활하는 경우 궁중이나 중앙 관청에서 여러 가지 신공, 이게 국가의 몸으로 떼오는 겁니다. 자벽에 종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병노비가 있고 급료를 받고 이제 생계를 살죠. 그 다음에 외거노비는 뭐냐? 지방에 거주하면서 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관청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정 액수를 몸값으로 신공으로 국가의 관청에 납부하는 외거노비가 있다. 됐죠? 하나도 어렵잖아요. 사노비, 개인한테 소유된 노비도 마찬가지야. 그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를 뭐라고? 솔고노비. 나가서 따로 살아라. 주인과 따로 살면서 대신 몸값만 내라. 이렇게 경제적으로만 애속돼 있고 신분적으로는, 그러니까 몸은 애속돼 있지 않는 그런 비교적 솔고노비에 비해서 자유로운 노비가 있어. 솔고노비는 주인이 직접 부리는 노비. 이리 오너라 하면 네 하고 쫓아가서, 알겠어요? 온갖 잡일을 개처럼, 개돼지처럼, 개소처럼 이렇게 일하는 그런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비는 또 뭐예요? 재산으로 간주돼서 국가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죠? 노비를 총치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기도 하고, 매매, 증여, 상속으로서 주인에 애속돼 있었으며, 노비 중 한쪽이 노비면 요거. 고려시대는 노비 가운데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 이제 나중에 조선이 되면은 노비 종모법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만 자식이 그 노비 신분을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고려시대는 양쪽 중에 하나만 노비면 무조건 그 자식은 노비가 된다. 그건 바로 뭐냐? 고려 귀족들의 재산 증식책의 일환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촌 생활 가운데 농민의 공동체 조직을 보도록 하겠어요. 향도도 시험에 잘 나오죠. 향도. 원래 이 향도는 불교 신앙 조직입니다. 알겠죠? 불교 신앙 조직.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일이 많잖아. 특히 고려는 우리가 불교 사회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고려 전기에는 전태종, 고려 후기에는 조계종 이렇게 지배층으로부터 불교가 왕실이나 문벌 귀족이나 고려 후기에는 건무세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지배층이 절에다가 갖다 주는 게 많았습니다. 또 보호를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교는 큰 절을 지으려면 대규모 공사입니다. 탑을 세우거나 절을 세우거나 이럴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든 신앙 결사체로서 노동 조직으로서, 알겠어요? 향도가 있었다. 향도. 그래서 일상의례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감행하고 집단 의식을 담당. 초창기에는 뭐냐? 매향활동. 원래 이 매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미래부처를 미륵불이라고 하죠. 그 미륵불, 1000년 뒤에 미륵불이 올 것을 예견해서 미리 그 향나무를 땅에다가 묻어둡니다. 주로 어느 땅에 묻어두냐면 바닷가 이렇게 그 뻘밭에 이렇게 묻어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닷물에 담궈두면 어때? 1000년이 지나 오랜 세월 동안 담궈두면 향나무가 물에 뜨지 않고 물에 가라앉아. 그래서 그 가라앉을 침자를 써가지고 침향이라고 하죠. 이 향나무는 조직이 단단해지고 그 향나무로 부처를 깎아서 1000년 뒤에 나타나실 미륵불을 깎아서 만들기 위해서 향나무를 미리 땅에 묻어두게 한 묻을 매자 향나무 향자 그래서 매향행이라고 해요. 매향 활동이죠. 이 매향 활동을 하는데 그 향도를 이용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규모 인력동원 절을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이럴 때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신앙적인 목적,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 불교 신앙 조직으로서의 초기에 향도가 예,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뭐예요? 매향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향나무를 여기다 묻어놓고, 알겠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천년 뒤에 오실 부처님과 그 네모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국태민안 이렇게 좀 써 있어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을 기원하면서 여기 향나무를 묻고 나중에 천년 뒤에 이걸 꺼내기라. 이런 목적으로 그 매향 활동을 했다 이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냐? 신앙적 향도보다는 마을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알겠어요? 신앙에서 마을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을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왕 조직을 만든 김에 서로 돕고 삽시다. 알겠죠? 꼭 절에 가서 절을 짓거나, 알겠어요? 또는 뭐 탑을 세우거나 이런 일 아니라도 마을에서 중요한 혼례가 있을 때 또는 상례나 장례가 있을 때 누구 집에 제사가 있을 때 가서 도와주자, 상부상조하자, 돌아가면서 일해주자, 이런 조직으로 발전했다 이거야. 그러므로 후기에는 뭐라고? 점차, 그죠? 마을 공동체 중심의 그런 조직으로, 초기에는 신앙 조직으로, 나중에는 향도가 뭐라고요? 예, 이렇게 공동체 조직의 노동 공동체 또는 생활 공동체로 발전해 가더라. 됐죠? 향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니까요, 향도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시책과 제도, 그래서 고려의 사회시책도 시험에 잘 나오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잠깐 봐보세요. 왜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조선시대 그 경제나 고려시대 경제에서 다 말씀드렸죠.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 한국사의 모든 산업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이 몰락하거나 농민 생활이 붕괴돼 버리면 국가의 재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배층의 생활이 안 됩니다. 고려의 문벌귀족이나 건문세족, 조선의 양반들의 땅, 그 넓은 땅, 이들의 농장을 누가 농사 지을 거야? 그러니 농민이 몰락하지 않도록 농민의 뭐예요 이것은? 농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알겠죠? 농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뭐냐? 그래야 국가로서는 뭐예요? 재정을 농민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그죠? 농민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예, 지배층은, 그러니까 고려시대 문벌귀족 같은 경우는 뭐야? 농민을, 그죠? 지배 체제를, 문벌귀족 중심으로 지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농민을 절대 잘 살게 하려는 정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 의미, 이 언어적 표현의 의미만 보면 농민생활 안정책 그런 마치 농민을 잘 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잖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민생활 안정책이란 그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고양이가 쥐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쥐를 어떻게 잘 잡아먹을 것이냐, 이놈 어떻게 살찌우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지 쥐를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예, 국가가 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농민이 망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의도입니다. 역시 문벌귀족들도 농민이 도망가버리거나 농민이 산적이 되거나 농민이 유랑민이 돼버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면 땅이 많은들 뭐 어디다 쓸 겁니까? 그죠? 그런 목적에서 자, 국가는 농번기에 자백에 동원하지 말아라, 농사를 짓도록 하자, 이렇게 농민을 보호했고요. 자연재해 시에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또는 노동력을 증발하지 않거나 부역을 감면하죠. 그 다음에 고리대업을 해먹지 못하도록 이자 제한법, 너무나 무리한 세금, 그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이자 제한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봐요. 다 마찬가지야. 이런 사회시책과 사회제도가, 사회시설이나 사회제도가 전부 다 농민생활 안정을 위한, 농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사회시설들, 그죠? 여러 가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시설들이 있었는데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의창. 자, 봐봐라. 고려 때의 진대법이 고려시대는 의창으로, 조선시대는 황곡으로, 그리고 조선 말에는 사창으로. 알겠죠? 다 춘대 춘합제도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상평창은 뭐냐?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 항상 균등하게 평준화시켜서 물가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그죠? 물가 조절기구입니다. 알겠어요? 개경과 서경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 또 12경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 알겠어요?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비원 있죠, 대비원. 이경이죠, 이경. 개경, 서경 이외에
처음에는 이제 동경, 그죠? 나중에는 남경, 이렇게 12경이 아닙니다. 2경이고요. 대변, 동대변, 서대변, 이렇게 개경에 동서대변이 있었습니다. 주로 뭐냐? 대변은 환자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알겠어요? 환자 치료와 함께 빈민을 구제하는 역할도 대변이 담당했고, 그 다음에 해민국은 주로 약, 해민국, 약을, 의약품을 담당,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런 게 있었죠. 요건 이제 하나의 재해 발생 시에만 만들어지는 임시기구야. 알겠어요? 태풍이 분다든지 또는 갑자기 폭우가 와서 막 집이 떠내려 간다든지 이럴 때 그 지역에 긴급히 만들어지는 임시기구로서 구급도감, 구제도감이 있다. 이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제2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 보호 기억나시죠? 보호. 우리가 이제 화폐제도에서, 고려 화폐제도에서 보호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빈민 구제와 같이 이런 공익사업 목적에서 만든 기금을 보호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2보는 뭐냐? 제2보는 빈민을 구제하는 데 썼다. 알겠죠? 이 의창, 상평창, 대비원, 해민국, 구제도감, 제2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뭐라고? 농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알았어요? 농민의 생활을,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사회시설이다. 됐습니까? 사회안전망을, 일종의 사회안전망을 만든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내용이요. 귀족 중심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지, 농민을 잘 살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아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고려의 풍습, 법률과 풍습입니다. 고려의 법률은, 원래 고려는 성문화된 법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 당나라의 법률을 참고로 한 71개조 법률이 있었는데, 대부분 중요합니다. 관습법, 그죠?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불문율이죠. 관습법을 적용시켰다. 그 다음에 지방관은 알아서 재판했다. 중요 사건만 중앙에 보고오고 나머지는 알아서 했다. 이렇게 뭐예요? 향촌 자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조선보다 훨씬 더 고려는 지방 분권적 아닙니까? 재판도 지가 알아서 마음대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고려의 형법은 뭐냐? 고려 형법은 반역이나 불효죄를 중죄로 다스렸어요. 반역이나 불효죄. 반역은 중죄로 다스리는 게 마땅하지만 불효죄가 좀 여러분들한테 걸리죠. 불효죄가 얼마나 불효죄냐면, 고려시대의 불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한테 말 듣고 오는 경우라든지, 부모를 밀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효죄에 해당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거의가 다, 여러분들 다 불효죄에 해당되죠. 중죄로 다스려야 될, 중죄로 처벌해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부모 봉양죄는 형벌 집행을 보류하고, 그래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애가 도둑질하다 끌렸다. 그러면 형 집행 정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네가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징역살해라. 이렇게 형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귀양 중에 어디 이제 귀양, 형벌로 귀양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7일간 휴가를 주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형벌에는 뭐냐? 때리는 겁니다. 이거 일제시대까지 있어 태형. 알겠어요? 주로 이제 작은 몽둥이로 주로 종아리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태형이라고 합니다. 장형은 훨씬 더 몽둥이 종류가 커져요. 마치 배에서 노젓는 노처럼 그렇게 큰 몽둥이로 장을 칩니다. 곤장이라고 그러죠. 곤장. 이렇게 형장, 공장을 맞다가 장독을 독이 올라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알겠어요? 곤장을 대신 맞으러 다닌 놈이 바로 흥부 같은 놈이죠. 가난한 놈이 남의 매 대신 맞기도 하고 조선시대에. 그 다음에 도는 이거는 뭐냐? 징역입니다. 징역. 그 다음에 유는 유배죠. 유배. 그죠? 귀양생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죠? 이렇게 태장, 도, 유, 사 5종류의 형벌이 있었다. 이거 고려하고 조선이 똑같으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형벌은 태, 장, 도, 유, 사 가벼운 쪽에서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풍속 가운데 정부는 국가에서는 유교적으로 해라라고 유교적 규범을 권장했지만, 그러나 민간에서는 유교적 규범을 쓰지 않습니다. 조선시대가 되어야 유교적 장례 풍습, 유교적 상장 재래 의식이 거행되지, 고려시대의 혼인이라든지 고려시대의 장례 풍습이라든지, 알겠어요? 고려시대의 회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했느냐? 주로 토착신앙이나 불교나 도교적인 풍습에 따라서 했다. 오케이. 알겠죠? 토착신앙과 불교, 도교 이렇게 민간신앙에 의해서 민간인들은 유교를 따르지 않았다. 명절날은 주로 농업과 관련된 날이 주로 명절날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그만큼 중시했음을 알 수 있겠죠. 기타 이제 무신집권기 때의 하층민의 봉기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무신집권기 때는 하층민 일부가 권력층화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야? 이의민 같은 경우. 그래 안 그래? 이의민이 졸지에 뭐라고 그랬죠? 정정부 밑에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경대승 부하로 있다가 또 정중부가 죽고 경대승이 그 자리를 차지하자 그 부하로 있다가 경대승이 병들어 죽자 잽싸게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최고 상장군이 된 거 아닙니까? 이유민 같은 경우. 그래서 일부가 권력층이 됐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야, 한 나라에, 핏줄이 따로 있냐. 권력을 잡는 이유민처럼 천인도 저렇게 한 나라의 최고 장수가 되는데, 권력자가 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망이 망소이 또는 개경노비 만적은한, 알았어요? 그냥 들불처럼 하층민들이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난을 일으킨 경우가 생겨났다.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집권기에 결국은 뭡니까? 문벌귀족이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죠? 문벌귀족이 몰락하게 되고 무신들이 권력이 있는 대로 힘 있는 만큼 땅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면 역시 뭐냐? 농민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신집권기로 인해서 문벌귀족과 농민이 망해. 그러니까 무신들이 난을 일으킨 이후에 주로 불만이 많았던 게 문벌귀족과 농민이야. 그 중에 문벌귀족이, 그죠? 문신이 일으킨 난이 바로,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이런 것들은 무신난 이후에 일어난 반란이지만 주로 문신들이 일으킨 뭐야? 반무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문벌귀족이 몰락한 상황에서 저런 무식한 칼잡이들한테 나라를 맡기다니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하면서 당시 서경유서였던 조이총이가 그 다음에 동북면 병마사로가 있던 김보당이 난을 켜서 구분해야 돼. 나머지 난들은 전부 다 농민이나 하층민들, 특히 노비, 만적의 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층민들이 일으킨 난인데, 무신난 이후에 이 두 가지 난은, 김보당의 난이나 조이총의 난은 반무신난이었다. 누가 일으킨? 문신들이 일으킨. 보세요. 대규모 농민봉기. 그렇습니다. 문신들이 마구 농장을 확대하자 여기에 반발해서 대규모의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몰락하게 되니까 가혹한 무신들의 한 거에서, 그죠? 천민들은 또 신분해방운동, 이유민의 정권 찬탈에 자극을 받은 하층민들이 우리도 한번 왕우장상이 피가 따로 있냐? 우리도 한번 높은 자리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신분 상승을 꾀하는 천민들의 반란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의 기본적인 신분제도가 동요하고 정부 통제력이 약화되고요. 농민들의 수탈이 더욱 강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하층민의 난이 일어났다. 알겠죠? 자, 무신집권기 주요 밀란 봉기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서경은 옛날에 이건 문벌귀족 사회에서 난이 일어난 것이죠. 이건 빼고요. 이자겸의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벌귀족 사회 때 일어난 거고. 나머지 이제 최강수 난, 만적의 난, 그죠? 망이 망소의 난, 전주 관노비의 난, 노비들이 일으킨 거야. 이연년의 난, 정방이의 난, 효심의 난, 김삼이의 난, 특히 개경노비 만적의 난, 그죠? 이렇게 충청도 공주의 망이 망소의 난, 대표적인 무신집권기의 하층민의 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라고요?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그죠? 조이총. 또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이 두 가지는 하층민의 난이 아니라 뭐라고? 문신들이 일으킨 반무신난이다. 알겠죠? 이걸 특별히 좀 강조하겠습니다. 반무신난, 조이총, 김보당을 이름을 기억하세요. 다른 노비나 하층민들과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혼인과 여성의 지위입니다. 고려시대 혼인은 여자는 18세, 남자는 20세를 전후해서 혼인을 했었다. 알겠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결혼 연령이 되게 늦춰졌습니다. 30살 이전에 남자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되게 30을 훌쩍 넘겨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오늘날 얘기야, 오늘날. 고려가 아니라 오늘날 얘기.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결혼 연령이 늦춰질까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결혼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비전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미래 사회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인도 유보하고 애 낳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역사가 앞으로 발전이 기대돼 비관적이야.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정치가들이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우리 사회 미래 비전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한데 아직도 제대로 뚜렷한 주자가 나타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안철수 막 그러고 안철수 현상이 대두하고 안철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해 나가는데 그런 데에서 비전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알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고려로 돌아옵니다. 고려시대 여자는 18살, 남자는 20살을 전후해서 결혼했다. 그러니까 고2 때나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전부 다 가정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친혼이 유행했어요. 고려시대 근친혼은 뭐냐? 주로 지배층에서입니다. 지배층들은 이렇게 자기 권력과 자기 재산과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주로 왕실끼리 결혼하거나, 알았어요? 왕자리 찾으려고 자기 사촌 누이와 결혼하거나, 알겠죠? 이런 근친혼이 성했단 말이야. 나중에는 이제 근친혼을 금지시킵니다만은 고려시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널리 보편화됐습니다. 알겠어요? 혼인.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는 남녀 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남녀의 차이가 있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다. 오케이.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어떻게 남녀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특히 여성 지위가 오히려 조선보다 더 고려의 여성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이해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야. 자, 봐봐요. 재산 상속에 있어서 남녀가 균등 상속 대단하죠. 지금보다 더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호적 나이 순으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됐어요. 거의 다 남녀 균등하게 상속해야 되고 호적에 나이 순으로 기재하게 되고 재산은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부모 재산을 모셨습니다. 상복제도는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상복을 똑같이 입었어요. 사위와 외손자도 음서 혜택받아. 잘 기억해 두세요. 외손자한테까지 이렇게 사위한테까지 5품 이상 귀족이 받는 혜택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 유공자는 장인 장모한테도 포상을 했다. 야, 일본에 여진족을 몇 명을 못 질렀대더라. 상금을 줘라. 이 상금 받은 누구예요? 장인, 장모한테도 이렇게 상을, 당신 사위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 음서가 사위한테까지 주니까 거꾸로 사위의 공이 장인, 장모한테까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자가 재가를 허용하는 것,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다시 어때요? 다시 결혼하는 게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차별,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대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존속되느냐? 조선 전기 사회까지 대개 이런 틀이 유지돼 갑니다. 알겠죠? 대개 이것이 17세기 이전까지는 이런 게 유지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지위가 고려 시대는 훨씬 더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알겠죠? 잘 구분해두세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는 사실. 대통령이 이제 여자 대통령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사회가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돼 가고 있고요. 그런 여성의 지위 향상이 현실적인 내용이 역사 속에서 반영돼서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몽고 침입과 백성의 생활 이제 점점 뒤로 오고 있죠. 몽고 침입 이후에 결국 뭐냐? 최씨 무신 정권 기간 동안에 최우 때 몽고가 쳐들어오죠. 최우 시절에 강화도 천도를 했어요. 그래서 1232년에 우리는 강화도로 천도입니다. 몽고가 침입해온 최초 침입이 1231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강화도로 천도해서 장기 항전에 대비하는데 뭐냐? 주로 천도에서 지배층은 강화도의 천도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피지배층은 뭐야? 지방 주현민들은 섬이나 높은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몽골과 싸울 준비를 하고 또 뭐예요? 몽골과 자력으로 스스로 싸우거나 몽골군의 사륙과 식량 부족을 당해야 했습니다. 피지배층은. 알겠어요? 자, 피지배층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몽고한테 항복하기 이전이야. 항복하기 이전. 그 다음에 항복한 이유입니다. 강화는 몽고한테 항복한 이유야. 알겠어요? 친원파가 생겨난, 몽고가 항복하자고 주장한 놈들이 다 친원파들이죠. 그래 안 그래? 일본하고 나라를 합치자라고 했던 이완용 같은 놈들이 다 친일파인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친원파들은 결국 뭐냐? 이제 농민들을 뜯어먹습니다. 지방의 주현민들을 뜯어먹습니다. 특히 2차례 일본을 원정한다고 뭘 만들었어요? 정동행성. 일본을 정벌하러 가기 위한 일본이야. 그죠? 가기 위해서 만든 관청을 정동행성 그랬는데 이 정동행성을 만들고 일본에 대한 원정을 준비한다고 어마어마한 우리 백성들과 우리 농민들한테 수탈을 감행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에 고려 권문세족은 친원파들이 대다수였고 어떤 놈들이 친원파였느냐? 어떤 놈들이 원에 빌붙었냐? 몽고에 능숙한 자. 주로 뭐야? 통역을 했던 놈. 그죠? 이런 놈들이 많았어요. 몽골을 위해서 공을 세운 자. 그죠? 몽골 귀족과 혼인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하거나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몽고에 공녀를 많이 보내는데 몽고에 공녀로 잡혀갔다가 몽고 원순제의 두 번째 분이 된, 알겠어요? 제2황후가 된 기황후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그냥 벼락출세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노또 10개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기왕후에 오래비인 기철 일당이 그 공민왕 때 얼마나 많은 위세를 부렸어요. 그 공민왕이 예, 이 기철 일당을 제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문물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몽고랑 교류가 활발했어요. 몽고. 그래서 몽고 풍습이 또 고려의 풍습이 몽고에 요거 이제 고려에 유행한 몽고 풍습이고 몽고에 유행한 고려 풍습을 고려에 유행한 몽고 풍습을 몽고풍 그랬는데 변발이 유행. 우리나라 놈들이 몽고처럼 말이죠. 예. 가운데 머리를 빡빡 미는 거야. 가장자리 머리만 남겨준 거. 이게 변발이죠. 그 다음에 몽고식 복장, 그리고 몽고 언어. 알겠어요? 코리아 사회에 유행했습니다. 기타 이제 뭐 족두리라든지, 그죠? 족두리라든지, 연지, 곤지 찍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몽고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우리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직업 뒤에 무슨 치가 붙는 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몽고말에 다루가치 이런 치자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요? 갑바치라든지 또는 벼슬아치라든지 양아치도 직업이죠. 양아치라든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장사치라든지 이렇게 치자 붙는 것들은 되게 몽고말에서 온 것이라고 해요. 알겠죠? 갈치, 꽁치 이렇게 생선되어 온 건 아니랍니다.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고려양. 몽고에서 유행한 것은 몽고에서 유행한 고려 풍습이죠. 고려의 의복. 여자들이 하도 많이 잡혀가니까 고려 여자들이 가서 고려식으로 옷을 만들면 아, 그럼 멋지네. 우리 몽고는 말 타기 좋게 그냥 이렇게 그 통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고려 의복 입으니까 정말 멋지네. 우리 그거 좀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 의복이 몽고 상류층에서 유행했어요. 마찬가지야. 음식도 많이 만들고 그 음식을 담아내기 위해서 고려의 그릇이 많이 필요해졌겠죠. 그래서 몽고 사회에서 이렇게 고려양이 유행해서 떡이라든지 뭐 김치 국물 이런 것들이 유행했답니다. 특히 공여 요구는 알겠어요? 곡물, 특산물 가운데 여자를 특산물로 요구하는 것을 공여라고 하죠.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생겨서 아예 그냥 뭡니까? 결혼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처녀 과부 결혼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예, 짝이 없는 여자들을 모조리 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뭐야? 일찍 결혼하는 초혼의 풍습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까 고려시대 되게 몇 살 때 결혼한다고 그랬죠? 남자는 18세, 남자는 20세, 여자는 18세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12세, 10세 이럴 때 그냥 미리 결혼시켜버리고, 왜?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알겠죠? 기타 이제 고려 말기의 권문서적 같은 경우는 스시마의 여기는 외구 침입이죠. 외구 침입이 심했습니다. 권문서적 잘못 나왔어요. 스시마에 근거해서 13세기에 침입했습니다. 주로 14세기에 공민왕 때 예, 홍건적과 함께 외구 침략이 많았죠. 식량약탈이나 특히 식량약탈 외에도 해안 근처가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이들 격퇴 과정에서 홍건적과 외구 격퇴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더라. 이성계라든지 최영이라든지 이렇게 신흥 무인들이 예, 외구 격퇴 과정에서 등장.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이 지도는, 예, 홍건적 침입,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침입의 경로를, 밟는 것은 주로 뭐예요? 홍건적 침입 경로고, 홍건적 침입 때문에 한때 이제 개경을 벌이고 임금이 안동까지 달아난 때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 공민왕 때. 그 다음에 거기 봐봐요. 기타 이제 외구 침입은 주로 이렇게, 예, 동해안, 서해안, 해안 지방에서 아주 외구 침탈이 극성을 부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구나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정지, 관음포 대첩. 자, 주의할 것. 스시마 정벌. 조선 세종 때 1419년 이종무 스시마 정벌 말고, 예, 박위가 1389년에 이미 고려 말에 스시마를 정벌한 사람 누구라고? 박위. 그죠? 이성계의 황산대첩. 그 다음에 최영의 홍산대첩. 그죠? 그리고 최무선의 관음포, 진포섬. 여기서 최초로 화포를 이용해서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 아닙니까? 이방실, 이승경, 정세훈,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홍건적과 싸워서 이때는 알겠어요? 이렇게 홍건적과 왜구는 특히 예, 공민왕 이후에 침탈이 극심했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사회사 두 번째로 중세의 사회, 고려시대 사회를 전반적으로 쫙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교재를 통해서 간략히 또 강조해야 될 점은 선생님이 학습 가운데 습이라고 그랬죠? 복습이라고 그랬죠? 복습을 시켜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또 근세 조선사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